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보이는 장면은 첫 번째 내용이죠, 그죠?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네. 윤리학의 분류 6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이런 기회를 드리는 거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는 생각 안 나면 자꾸자꾸 이렇게 돌아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모른다고 막 겁먹거나 하는 그런 안 하셔도 됩니다. 6가지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이론 윤리학과 실천, 메타, 기술, 진화, 신경 윤리학이라는, 거기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징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지난 시간에 동양윤리의 접근 방법,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윤사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렇다요, 유교, 도가, 불교가 2500년 후에 지금 그 모습을 전제하고 이론을, 사상을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관점을 만드는 거죠, 그죠? 네. 산의 꼭대기에 깃발, 는 꼭 기억해 주세요. 유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도덕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 사회, 환경,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도가의 그 자연, 무의자연 그 관점을 대입해서 다양한 문제를, 현대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해결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예요. 네. 불교의 연기라고 했습니다. 서로 관계 의존되어 있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해결점, 보다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죠? 기억하죠? 모르면 역시 잠깐 되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로 갑니다. 네, 제가 펜을 준비하겠고요. 오늘은 그 서양의 그 관점, 서양 윤리의 접근 방법을 바라볼 텐데요. 비교적 짧게 내용이 구성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벌써 느낌 있잖아요, 그죠? 동양 윤리를 공부할 때와 서양 윤리를 공부할 때 뭔가 서양 윤리가 좀 더 선명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동양 윤리의 그 애매모호한 점을 느꼈듯이 본래 애매모호해서가 아니라 동양 윤리가 그 사고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미 그 대체적인 간단한 기략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서양 윤리의 접근에 3가지가 제시됩니다. 바로 이론 윤리학 소개할 때 소개했어요. 칸트의 이야기, 칸트주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의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칸트주의라는 용어를 한번 사용해 보고요. 공리주의, 그죠? 공리주의, 그 다음에 덕윤리의 관점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각종 시험에 그 영역을 위주로 내고 있습니다. 22년 작년 11월에서는 공리주의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사 시간에 배웠던 칸트를 떠올리면 그대로 이겠다. 쉽네요. 네네. 현대사회의
칸트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양의 그 사상으로, 관점으로 칸트의 의무론적 시각, 칸트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미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죠? 칸트를 대표할 수 있는 명제, 진술, 추론 두 가지를 찾자면 정언명령 1번과 정언명령 2번이에요. 그죠? 바로 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익숙합니다. 내 의지의 준칙, 경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두 가지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한테 있는 선의지의 부분과 나의 그 의지와 행위화되었을 때의 보편성의 문제를 칸트는 제기를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라고 평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칸트는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 자신에게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나 늘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 말이겠죠. 동시에 인격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사람다움의 표현. 사람에게 윤리가 있으니까요. 그죠? 도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판단되려면 우리의 인격이 목적으로 대우되어야 되고 수단으로 대우되면 안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격이라는 그를 기억해 주시고요. 인격.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수단화되면 안 된다. 우리 쓰는 말이 그런 말 있죠. 그죠? 네. 그 수단은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상이 뭐냐면 무엇을? 인격을, 사람의 인격을. 칸트는 그 환경윤리에 가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한 번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정언명령 두 번째 이 인격을 대우한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요. 또 한 번 나와요. 교정적 정의라는 곳에 가면 칸트 가면 또 등장합니다. 칸트는 3번 등장하네요. 그죠? 생활과 윤리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언 명령에서 의지라 하면 선의지겠죠. 예. 그 다음에 입법 원리 앞쪽에 있는 보편성의 부분. 네, 부분입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주제에 맞게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칸트의 시각은 네, 선의지, 그 다음에 보편성, 법칙, 이 말 좋으네요. 우리 그 문제 해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기준 내지는 방법을 법칙으로 보면 안 돼. 의무로 보면 안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시각이 칸트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도덕이라는 게 어떤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런 기준, 법칙, 보편의 원리, 또 의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공리주의입니다. 이렇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현대사회의 다양한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이 공리주의적 시각이 의미를 갖는 게 그럼 좋다 이거죠. 판단, 선택, 행위에 있어서 보다 더 바람직하고 올바른 게 뭘까? 라고 묻는다면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쾌락을 양산하는 그 기준을 가지면 돼.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벤담 밀 역시나 그 내용이 연결됩니다. 위에 게 벤담의 이야기고 아래 게 밀의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 고를까요? 네, 밀에게서는 쾌락의 질의 문제,
질적인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벤담액에서는 총합인데 그 양의 총합입니다. 그죠? 양의 총합. 이익이라는 말은 쾌락, 행복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뭐 질이냐 양이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는 윤리와 사상에서 이야기고, 그죠? 생활과 윤리에서는 질이 되었건 양이 되었건 그 총합, 총합이 많은 쪽으로 결정되는 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본다는 글을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한 문장화를 하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공리주의적 시각이라 함은 다름이 아니라 양이 되었건 질이 되었건 이익, 쾌락, 행복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다수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대한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의미 통하고 있죠, 그죠? 네. 넘어가 봅니다. 이 덕윤리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가 아니죠. 말이 좀 이상하다. 생활과 윤리 몇 번째 주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회 정의 부분이 또 나와요. 익숙한 롤스와 노직과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때 한번 더 강조될 부분입니다. 지금 1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편제되어 있는, 그리고 졸업하는 이 3학년 친구들은 이 부분이 빠져도 괜찮은 부분인데 여러분은 함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로 봐서 중간 세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뭐 이미 윤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론 윤리학 부분 설명을 드릴 때 간단하게 여러분이 인지가 되었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그 관점을 개성한 현대의 윤리입니다. 서양의 윤리. 덕윤리라는 게 있어요. 이 관점이 또 제공하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덕윤리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관점이 이제 정의 쪽에서도 공동체주의적 그 정의론 왈츠라는 사람의 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덕윤리에서 생각하는 윤리에 대한 이해 내지는 판단, 선택, 행위, 평가에 대한 그 생각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요 덕성을 문제 삼습니다. 성품이나 품성이나 품격이나 인격이나 인성이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렇게 단어가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다양해요. 덕성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성품, 품성, 품격 이런 말도 쓰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류의 말이다라는 것은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덕윤리에서는 독특하게 일반화된 지식이라면, 그다음에 일반화된 행위 패턴이라면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이 덕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덕성이라는 거고요. 지성적인 덕만으로도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품성적인 덕만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중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적인 덕이 담당해야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점을 제공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덕윤리에서 볼 때 그게 덕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네. 그 덕성이 윤리적인 행위의 기준이다, 베이스이다, 바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덕윤리에서는. 그런데 또 하나 공동체주의적인, 공화주의적인 그런 시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덕성에는 요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요게.
공동체의 역사, 전통, 관습, 가치 등등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동양의 인사법, 컨절과 서양의 인사법, 악수, 포옹, 키스, 이 그 성향이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사이라는 거를 공통의 그 이슈로 본다면, 테마로 본다면요. 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윤리에서. 그래서요, 덕윤리가 도대체 그러면 보편주의적이냐, 상대주의적이냐, 이렇게 보면 이 덕윤리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보편적인, 세계 보편적인 공동체를 봐야 될지, 개별적인 공동체를 봐야 될지가 더 관건이 되거든요. 동양과 서양을 나누면 벌써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분명히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최고선 뭐 사요인설 이렇게 해서 보편주의적 성향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성에 대한 그죠? 그런데 그걸 계승한 덕윤리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개성했으나 이 공동체에 대한 해석을 만약에 주안점을 둔다면 이게 상대주의적이야. 보편주의적이야. 예. 물음표가 달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제가 작년 EBS 교재에서 문제 하나 낸 걸 보고 의문을 달아서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그 탐구를 해봤는데 그 지점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1학기 끝날 때쯤 3학년 친구가 질문을 그 문제를 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쪽이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요 부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덕률리에서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원문은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덕률리의 관점.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 인간 사회의 환경에 대한 이해에서 덕률리에서는 공동체의 역사, 전통 등등이 반영된 덕성에 따라서 하면 어떨까? 이런 관점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인지해 주시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덕윤리의 그 뭐라 그러노? 시작 시초 뭐 아니면 배경이 되었던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라는 개인의 시민의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조직 체계 공동체의 어떤 기대와 목적과 뭐 가치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시각들입니다. 여기 그 아주 예문으로 제시하기 좋은 그겁니다. 예. 네, 지금 한번 되짚어 볼까요? 덕률리의 관점, 품성의 포인트를 맞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포인트를 맞춘 칸트, 선의지와 보편성의 부분에 포인트를 맞춘 그 관점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서양의 대표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입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19분을 바라보고 있고요. 넘어갑니다. 네, 요게 작년 11월 22학년도 서양 윤리적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낸 겁니다. 문제 수준은 복잡한 것 같지만 평이해요. 제가 소스 하나 드릴까요? 팁. 요 그림요. 공통사회의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사진입니다. 요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마이클 샌들 교수입니다. 정의론
뭐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하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풀이를 해보시면 하겠습니다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행위가 옳은지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감오고 있어요. 그죠?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 상황에서 개별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옳은 행위란 중요한 말 나오네요.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도 큰 유용성을 뭐예요 이거? 네,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 뭐 요즘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설계하고 있는 엔지니어 A는 위의 그림과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주행 중에 제동을 시도해 브레이크 바른 겁니다. 해도 보행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주행하도록 설계해야 할지 고민이다. 네. 뭐 단순하죠. 뭐 단순하죠. 아이고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칸트가 시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네. 그 한 명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거냐 뭐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할 거냐 사람이 많죠. 숫자가 2명 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전방 후진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지금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뭐, 이 판단이 뭐 어떤 쪽이 돼야 윤리적, 뭐, 이쪽으로 좀 옳은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공리주의라는 것을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리주의면 어느 쪽이겠어요? 사람 많은 쪽요?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 공리주의적 시각을 반영된 걸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 2번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을 반대말을 뒤집으면 최대 다수의 최소 고통이겠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됐죠? 고통의 최소화. 최소화. 뭐, 꼭 공리주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 안 하겠어요? 고통이 최소화되는 이쪽으로 뭐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어찌할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어찌할 수 없다고 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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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의 바탕을 둔 문제를 작년 11월에 22학년도 5분 문제에 배정을 했네요. 자, 지금 23분을 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테마 2가지를 했습니다. 윤리학의 분류, 그 다음에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윤리적인 시각에서 동양과 서양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기출되는 상황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오늘 이렇게 좀 짧게 마치겠고요. 5분 정도 해서 3월 이제 우리 만나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구상한 거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내용은 교과서를 받고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할 내용은 생활과 윤리다운 이제 다양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문제들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를 지금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지금 올린 게 아니고 한참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더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작년 생활과 윤리 그 수능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영역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훑어만 보세요. 문제풀이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본 수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예비 작업을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 그 반복 학습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심오하거나 그렇진 않다는 걸 지금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3월 시작되면서 제가 그 수행평가 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요. 빠르다 압박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이제 뭐 3학년에 생활에 대한 뭐 이렇게 익숙해서 먼저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싶어요.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수업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 그 내신 시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한 안내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학년 선택 과목이 정해지는 상황이고 해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적나라하게 그 다음에 그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저 장황하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